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283일 남았던데 느낌이 안 오죠. 네, 뭐 200일, 283일 남았으니까 설설 해도 되겠다, 서서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10월 말 토요일 날 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시험 일자는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6월까지 끝내겠다. 아니면 8월까지 끝내겠다. 적어도 2달 정도 앞을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셔야지만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지는 순간이 뭐냐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을 때예요. 기간을 짧게 나눠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33회 지금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이론반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매일 기보와 멘토링 동영상 매일매일 20분, 30분 투자하시면 70점에서 75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게 언제까지? 2월 말, 3월 초까지 매일 기보가 진행이 될 거니까 그 기본 이론 과정이 그때까지 진행된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 없다가 아닙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대 이론을 공부하고 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사람 이름이 많았죠. 이론도 많고. 거기서 일단 턱하니 숨이 막히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 방법으로 그냥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그건 그냥 외워져요. 정말로. 동네 버스 기억나세요? 그런 게 기억난다고요. 그럼 동심원 이론은 네, 티넨. 내 이론을 발전시켰다. 버스, 버제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고. 동네 버스는 침입한다. 그래서 침입 경쟁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걔는 동심원 이론. 이 정도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공부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활자 그대로 모든 단어를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객관식 문제를 잘 풀까요? 못 풀까요? 네? 잘 풀어요. 그리고 제가 외워서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게 MM이에요. 그게 그 암기 방법을 만든 이유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MM이 너무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되셨죠? 네. 자,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가 169페이지고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들으시면 그냥 정말 간단한 이론인데 이걸 갖다 학문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수원. 그럼 수원에 유명한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대기업. 삼성전자가 있죠. 수원 영통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수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까요? 생산하겠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이 서비스는 용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수원 내부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얘를 외부 지역으로 수출해요. 뭐 한다고요? 수출을 해요. 수출. 그러면 이제 자금이 외부 지역에서 이 수원 지역으로 유입될까요? 맞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올수록 삼성전자가 이 수원 지역 경제는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활동을 이 지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반 활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활동? 기반 활동. 그럼 기반 활동이 짱짱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외부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지역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져요. 그럼 이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나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활동이냐면 편의점이 있어요. 이 수원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이 편의점이 정말 유명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편의점으로 물건 사러 오나요? 편의점에서 재화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자금을 유입시켜요? 그게 아니죠. 이 지역 내부에서 자금을 융통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역 내부에서 얘를 비기반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이직, 난 베이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의 구분점이 뭔지만 기억하면 돼. 그럼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기반 활동이 비기반 활동을 먹여 살려요? 비기반 활동이 기반 활동을 먹여 살려요? 기반 활동이 비기반 활동을 먹여 살리죠. 그럼 기반 활동이 얼마만큼 먹여 살리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 활동이 비기반 활동을 먹여 살림. 너무 있어 보이죠, 표현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기반 활동을. 그런데 이제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대요. 승수. 우리가 나중에 투자론을 공부해 보면 세모 승수는 세모분해, 그래서 이렇게 깔아서 외우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 얘도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누냐면 기반 인구수로, 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있겠죠. 기반 활동에 그 지역 내에서 종사하는 인구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총 인구수를 나눈대요. 그럼 총 인구수가 기반 활동의 몇 배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기반 승수래요. 경제 기반 승수. 그러면 총 고용 인수는, 총은 둘을 더한 거겠죠. 뭐와 뭐를 더했어요? 기반 활동의 인구수와 비기반 활동의 인구수를 더한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 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1만이다 이렇게 주면 1만이다 주고 비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8만이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줬다면 기반 승수는 8이 되나요? 8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만이에요? 여기에 1만이 더해져야 되니까 9만이죠? 그러니까 얘는 9가 답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반 승수가 기반분의 비기반이 아니라 기반분의 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얘가 총 고용인수로 각각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얘가 기반 인구수 비율이 나오고 기반 비율이 되고 분모는 여기는 총 고용인수를 총 고용인수로 나눴으니까 1이 된다고요. 그 수식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런 개념으로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세요. 기반 활동이 먹여 살리는 비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반 승수는 커진다. 기반 인구가 먹여 살리는 비기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반 승수는 커진다. 오죠? 이런 게 지문의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치? 그 다음 입지계수, 입지상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 코우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입지계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미 공부했어. 설명드려 볼게요. 대구는 무슨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예전에? 섬유산업. 사과 그러면 피부가 고운 거예요. 또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구는 사과가 유명하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대구는 섬유산업이 유명해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보면 전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대구 지역 내에서는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높겠죠. 네. 그럼 대구에서 생산되는 섬유의 양은 전국 평균치보다 더 많이 생산돼서 남아서 수출할까요? 부족해서 수입해 들어올까요? 남아서 수출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한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 산업이 얼마만큼의 입지를 이루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관계 있는 수가 뭐다? 입지 계수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를 알고 싶나요? 전국의 입지를 알고 싶어요? 특정 지역, 대구 내에서의 섬유산업의 입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분자로 들어가요? 분모로 들어가요?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지역 고용률이 분자일까요? 지역 고용률이 분모일까요? 분자예요. 이거 분모 분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입지 계수가 있답니다. 제가 비율, 비례, 지수, 계수가 나오면 얘는 다 분수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좀 멍하니 딴 데 좀 보지 말고. 보면 딱 유체 이탈한 게 보여.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어 지금. 나중에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정희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입지계수는 짝대기를 짝 긋고 지역 고용률이 분자예요.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고용률, 지역 고용률이 분자예요. 그럼 분모에는 전국 고용률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보세요. 얘 이제 분수니까 분모 분자의 크기를 1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1 기준으로 비교하는 걸 어디서 공부했었죠? 탄력성.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를 분자로 올리죠. 그래서 그게 같으면 1. 네? 반응된 게 더 크면 1보다 크다. 반응된 게 더 작으면 1보다 작다. 분모 분자의 크기로 1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얘가 1이래요. 1이래.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양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남아요? 부족해요? 딱 그만큼이야? 딱 그만큼. 그럼 수출할 수 있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수출 못해.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수입할 필요 없어. 그럼 그 지역에서 그냥 자기가 생산한 거 자기가 쓰면 되겠네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자급자족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자급자족. 그럼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뭐가 큰 거예요 지금? 지역 고용률이 더 큰 거죠. 그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더 많아요? 많잖아. 그럼 뭐해? 수출하겠죠. 아까 수출하는 걸 뭐라고도 했죠? 기반산업이라며.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을 기반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럼 얘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전국 평균치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작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 해와? 수입해와. 이게 수입형이란 얘기예요. 왜 이 부분의 입지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걸 뒤바꾸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바꿔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외운 사람은 분명히 걸려들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공부했죠.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의 입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지역이니까 지역 고용률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그럼 끝난다고요. 네.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기 보세요. 얘 비율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럼 분수죠. 그럼 이 분모 자체가 분모분의 분자라고요. 얘 지역 고용률이죠. 그럼 얘도 분수죠. 얘도 분모분의 분자라고. 그럼 결국은 입지계수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개의 숫자가 필요해요. 비율이라며. 분모 분자. 그래서 4개의 숫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무리 주어져 있는 게 많아도 4개보다 많은 것들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4개만 남기면 돼요. 그 방법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보세요. 힘내고. 누가 뭐 새로 들어와도 폭탄을 들고 들어오진 않아. 저한테 집중하세요. 이때는 이때다 싶어서 딴 데 보지 말고. 각 지역과 산업고용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죠? 무슨 산업? 기반산업. 무슨 형을 찾으라는 얘기야? 수출형. 수출형은 지역 고용률이 더 큰 거예요? 더 작은 거야?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더 많은 걸 찾으라는 거죠, 지금. 뭐랑 비교했을 때? 전국과 비교했을 때.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풀어놨지만 거의 대부분 아예 여기서 수치를 다 계산해서 입지계수의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수출형, 1보다 작으면 수입형, 같으면 자급자족형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문제가 딱 주어진 순간 이 문제를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게 시험 문제가 아마 32회 때 시험 문제일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한테 입지계수를 배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맞췄어요.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1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없을 것 같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이제는 너를 믿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러겠지만 원래 이걸 딱 보는 순간 헉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풀 수 있어.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무조건. 우리는 고용률을 구해야 되죠. 그럼 전국 고용률을 구해보면 X산업의 경우에 고용자 수가 80명이래요. 전체 몇 명이에요? 190명이죠. 그럼 190으로 80을 나누면 0.42가 나와. 0.42의 수치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어느 산업에? X산업의 전국 고용률, 지역 고용률? 전국 고용률. 됐나요? 그럼 Y산업도 구할 수 있어요? 뭘로 나누면 돼? 190으로 나누면 돼. 얘도 나누면 돼. 맞아요? 그러면 얘는 0.26이 나온다고. 지금 뭘 구해놨죠, 다? 각 산업의 전국 고용률을 구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산업에 A 지역에서의 X, Y, Z의 지에 지역 고용률 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구하면 되잖아. 나눠볼게요. 얘 고용자 수 30명이죠. A 지역 전체 몇 명? 90명. 그럼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0.33이 나와. 그럼 얘도 0.33? 이 다음부터는 계산기로 안 두들겨도 된다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린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얘는 다 90분의 30이죠. 0.33, 0.33, 0.33이라고. 오케이? 그럼 각각을 다 구했어요. 이제 B지역도 보는 거야, B지역도. 그럼 B지역에 이 50명이죠, 지금. 하나만 정확히 해보자고요. B지역에 X산업에 50명이 고용돼 있어요. 전체 몇 명이야? 100명. 그럼 몇 프로? 0.5. 이게 지역 고용률이잖아요. B지역에 X산업의 지역 고용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Y산업 구할 수 있어요? 0.3. 너무 쉽잖아. 100이니까 5, 0.5, 0.3, 0.2 그냥 들어가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뭐라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각 지역에서의 기반 산업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바꾸면 각 지역에서 전국 고용률보다 높은 애들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볼까요? 뭘 기준으로? 전국 고용률을 기준으로 얘랑 크기를 비교하면 되지. 네. 그럼 0.42 기준으로 이 둘 중에 뭐는 커요? 지금 0.42 기준으로 0.33이 커, 0.5가 커? 0.5 크잖아. 체크하면 되지, 지금. 오케이? 그러면 지금 Y산업은 0.32 기준으로 0.33은 커요? 크잖아. 0.3 작죠? 뭐 했는지 이해되세요? 그럼 0.26 기준으로 0.33은 커요? 크잖아. 얘 작잖아. 얘랑 비교했을 때 나눠서 수치가 얼마인지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네. 그럼 개수를 세보면 A 지역에 몇 개? 2개. B 지역에 몇 개? 하나. 끝.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알면. 안 그러면 죽어라 계산해야 돼.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수치들을 구한 거라고요. 되셨어요? 이게 입지계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연습시켜드리면 정말 껌으로 풀어. 하나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지워나가면 돼. 그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입지계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고난도의 문제. 자, 이제 입지이론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에 172페이지 피셨나요? 네, 절 보세요. 절. 입지이론을 왜 공부하는지부터 설명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투자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지역의 입지는 양호한가요? 양호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어떤 상가는 입지 조건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그러면 연구를 해놨을까요? 학자들이? 상점은 어디에 들어서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걸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거기에 들어서야 된다고 이론으로 만들어놨겠죠. 공장은 공장주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걸 달성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더라? 이런 이론을 만들어놨겠죠. 주택은 어디에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고 만들어놓은 이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몇 가지가 있어? 택지. 주, 상, 공. 그러니까 입지 이론은 기본적으로 주거 입지론,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이 있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설 땅을 우리는 부동산을 한번 들어서면 다시 되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되돌리는 게 거스릴 역자, 가능한 게 가능할 가짜. 되돌릴 수 있는 게 가역성. 그럼 되돌릴 수 없는 건 비가역성. 되시죠? 그럼 일단 아무 데나 들어서 놓고 여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들어서는 이론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해서 우리가 입지 이론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7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입지와 입지 선정이 있어요. 입지는 입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래요. 장소. 그 다음 2번에 입지 선정이 있죠. 있어요? 그럼 그 둘의 차이점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입지는 들어서 있는 상태인가요? 입지는 들어서 있는 장소, 상태죠. 상태. 그럼 정적인 개념이죠. 네. 이미 들어서 있으니까 언제 들어가는지 시간을 안 따진단 말이야. 근데 입지 선정은 들어설 땅을 선정하는 활동이죠. 그럼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도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입지와 입지 선정 중에 시간을 따지는 건 뭐는 시간을 따진다? 입지 선정은 따져요. 그럼 이게 만약에 문제의 포인트라면 우리는 어떻게 외울까요? 입지 선정에 시옷 있잖아, 시옷. 시간은 어디만 따진다고? 입지 선정만. 입지에서는 안 따지고. 그럼 그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입지 선정은 동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간적에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참고에 입지론과 적지론이 있습니다. 그럼 입지론과 적지론의 차이점만 설명드려 볼게요. 별로 안 중요해. 고개 드시고 이거예요. 입지론은 들어설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들어설 위치. 따라해 보세요. 설립자. 설립. 입지가 설립이죠. 입자가. 그럼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럼 위치를 정하는 이론은 왜 중요할까요?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나온 이론이 입지론이겠죠. 그럼 적지론은 뭐냐면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 이번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적합하겠냐를 고르는 것.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이론이 뭐다? 적지론이에요. 맞죠?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잘 들어보세요. 입지론은 들어설 위치 정하는 이론.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나왔죠. 그럼 적지론은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이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왔겠죠. 이게 입지론과 적지론의 끝인 거예요. 더 볼 게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면 된다고. 네. 그 다음 괄호 2번에 뭐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괄호 3번에 입지 선정과 입지 경쟁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명당 자리가 있어. 여기는 차리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래. 그럼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그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때리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돼. 그러니까 집가 지불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입지를 차지하겠네요. 그럼 돈을 많이 주고 샀으니까 거기서 뽕을 뽑아야 돼, 뽑지 않아야 돼. 뽑아서 층수를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럼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참고에 입지론의 체계라고 해서 농업입지론부터 나왔죠. 고개 드십시오. 티는에는 고립된다 기억나세요? 티는의 고립국이론. 그럼 고립된 나라는 무역이 불가능해. 그럼 얘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TV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 얘기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고립국은. 그래서 농업입지론이 바로 뭐다? 티넨의 고립국이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이론이 모든 서양의 입지 이론의 시초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이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X. 얘가 시초니까. 어떤 이론이 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X. 얘가 시초니까 얘의 영향을 다 받은 거야. 밑에 깔린 자손들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고조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고조 할아버지 기억 안 나?
주거 분리할 때 고, 저 적어놓고 경계지역에서 비슷해진다며. 그래서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되고 마이너스는 부고 부는 할인이고 플러스는 정이고 정은 할증이고. 흐름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게 끝. 그 다음 3번에 뭐 서비스업, 상업입주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먼저 종합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박스의 제일 밑에 동양은 주거입주론부터 서양은 산업입주론부터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는 배산임수, 풍수지리설에서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산자의 주거입지죠. 그 명당을 고를 때 그 명당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주거입지인가요? 묘자리 쓰는 거? 그러니까 동양의 입지이론은 뭐부터 발생? 주거입지론부터. 근데 서양의 입지이론은 지금 뭐부터 출발했다고? TNN의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 농업은 1차 산업, 1차 산업. 그러니까 산업입지론부터 발생한 거죠. 산업. 된 거예요? 끝. 그 다음 이제 네모 2번에 서비스업 상업입지론이라고 해서 상권 배우지가 있어요. 상권이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고개 드시고. 상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배후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따라해 보세요. 배후지. 나중에 제가 배우지 않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인상 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범위입니다. 그럼 이제 배우지가 양호한 배우지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인구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내가 점포 하나를 차렸는데 여성 의류점을 차렸어요. 예를 들어. 차렸어. 그 지역에 진짜 유동인구가 하루에 3명 지나가.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인구 밀도만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고객 밀도가 높아야 돼. 제가 뭐 차렸다고 그랬어, 지금? 여성 의류점. 그런데 얘가 봤더니 여기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다 남자야. 그 지역의 인구는 드글드글한데 이 공장 기숙사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남자들만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인구 밀도는 높지만 고객 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고객 밀도도 높아. 필요해. 근데 다 노숙자야. 밤마다 털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지는 양호한 배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고 고객 밀도가 높아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인구 밀도만 높으면 고객 밀도가 낮아도 된다. X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내용 아니죠. 끝이라고. 그 다음 뭐 1차, 2차, 3차 상권은 고객이 많이 오는 좁은 거리는 1차. 좀 더 먼 거리에서 온다. 그게 2차 상권 나의. 가장 먼 거리에서 온다. 이게 3차. 뭐 1km, 2km 이런 거 외울 필요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174페이지에 괄호 2번에 상권 획정의 기법이 있대요. 상권 획정의 기법. 그러면 이 상권 획정의 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시장 침투법, 지금 공간 독점법, 분산시장 접근법 있나요? 저를 보세요. 슈퍼가 있어. 슈퍼. 과거로 돌아가서 슈퍼를 보죠. 슈퍼가 있어. 슈퍼는 그래도 밤에 닫으니까. 편의점은 설명하기가 곤란해. 슈퍼는 다다닥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슈퍼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슈퍼를 이렇게 지나가면 거의 새벽 1시에 지나가는데도 안 닫고 있어.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저 인간 저게 들어가야지. 바로 맞은편에 또 슈퍼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 이상한 동네에서 살았나 보네 다들. 네. 그래서 슈퍼마켓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슈퍼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정확히 반을 잘라놓고 고객은 이쪽에 있는 고객은 무조건 이쪽 슈퍼를 가야 돼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 그럼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시장을 침투해 가면서 상권이 획정되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시장 침투법일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런데 자 놀부보쌈이야. 놀부보쌈. 놀부보쌈은 진짜 있는 거니까 흥부보쌈을 하자. 흥부보쌈이 있어요. 흥부보쌈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지역에
흥부보쌈을 내줬어. 그래놓고 바로 50m 떨어진 곳에 또 흥부보쌈을 내주면 돼요? 안 되지. 일정한 거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정하는, 구획하는 기법에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럼 우체국이 마주 대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죠. 일정한 거리는 거기가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주류 도매상도 마찬가지. 이런 게 공간 독점법이라고요. 그 다음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대로 보세요. 1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1 지역에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섰냐면 고급 가구점이 하나 들어섰어. 고급 가구점. 그러면 고급 가구점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구를 사러 오나요? 아니죠. 이 지역에 고소득층이 살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만 이 고급 가구점에 와서 이 가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 특정 수요계층을 분산시켜서 상권을 구획한다? 이게 분산시장 접근법인 거예요. 듣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이러고 끝내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 다음 2번에 상권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주거입지론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우리 교재에 아예 없어요. 그 말은 최근 들어서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교재에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개론 시험 문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한 번 띡하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또 연달아 막 나와. 그 대표 주자가 우리가 탄피로 기억했던 탄력성. 거의 어떤 시점에 10년 넘게 안 나오다가 그래서 사람들 아예 설명 안 하기 시작했어, 강사들이. 근데 어느 날 틱하니 내더니 계속 내고 있다고요. 언제 또 반복될지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이 어려우면 공부를 안 할 텐데 쉬워요. 자, 볼게요. 주거입지론을 볼 겁니다. 이쪽 잘 보시고 힘내시고. 요리학원 선생도 아닌데 손가락에 지금 밴드를 붙였죠. 아, 예. 그러면 주거입지론은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은 지점에 같아질 때 이게 바로 최적 주거입지가 된대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통비용? 교통비용은 특정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얘기하겠네? 개론에서는 단순한 들이는 비용, 돈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비용 속에 포함시킵니다. 되셨죠? 그럼 교통비용이 뭔지는 알겠어. 교통비용이. 말 그대로 교통비잖아요. 주거비용, 임대료 등 내는 거죠. 맞아요. 주거용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들이는 비용이 주거비용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붙어있는 두 글자가 마음에 걸리죠. 뭐가 걸려? 한계가 걸리잖아요. 이 한계가 뭐냐면 앞으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냥 정확하게.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생산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그래서 이게 마지널, 그래서 이게 한계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단위라는 단어가 뜨면, 단위가 뜨면 무조건 한계예요. 한계 두 개 우리는 세요. 단위로. 그렇게 기억하면 돼. 추가로가 나오면 무조건 한계야.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한계 교통비용은 외곽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교통비용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것보다 외곽으로 한 발자국 빠져나가면 1km, 2km, 10km 빠져나가면 추가로 교통비용이 증가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해. 그럼 도심은 지가가 높아요? 맞죠? 그럼 도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지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니까 주거비용도 낮아지겠죠?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주거비용은 낮아져요? 그때 이 위치에서 단위 거리를 이동했을 때, 10km를 이동했을 때, 10km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위 거리를 이동했을 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 있겠죠? 걔를 뭐라고 한다고? 한계 주거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가 나오면 뭐다? 한계. 그럼 대답해 보세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은 뭘까요? 한계 수입이야. 그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계 비용이에요. 똑같아. 개념. 그런 것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비용 극소화 지점에 다다르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택에서 추구하는 효용성은 뭐죠? 쾌적성 높아야 되죠. 이 쾌적성을 공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거 환경의 양호성. 그랬더니 표정들이 언제 공부했냐 또 이런 표정이죠. 이렇게 과거를 다 잊으면서 가면 안 돼. 우리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일준 쪼갤 때 전용 주거지역은 뭘 추구한다? 양호성. 용, 양. 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일을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편리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의 포인트라고. 되셨죠? 그러면 주택은 기본적으로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쾌적성과 편리성이 외곽이든 도심이든 만약에 똑같아. 그럼 우리는 주택을 선정할 때 뭘 가지고 선정할까요? 도심까지, 도심에 학교, 직장이 있다고 보는 거야. 강남 한복판에. 그럼 여기까지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하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디 살든지 간에 교통비는 들어요, 안 들어? 들죠. 그 위치에서 내는 주거비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둘을 합친 게 가장 큰 곳에 위치할 거예요, 가장 많은 곳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물어봤죠. 가장 작은 곳에 입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주거 입지로는 비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비용이 극소화? 비용 극소화. 그 비용은 두 개를 합친 거네요. 뭐함으로 합친 거야? 교통비용과 주거비용을 합친 전체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곳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외곽으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냥 들으세요. 외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외곽으로 이동하면 주거비용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동의하세요? 주거비용 감소하잖아요. 네. 그러면 외곽으로 이동하면 교통비용은 증가해요? 그럼 단위거리를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거비용은, 한 개의 주거비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야? 이 비용 자체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비용의 감소예요, 내 입장에서 증가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주거비용은 감소하는 거죠. 교통비용은 증가하는 거야. 얘는 비용의 증가고 얘는 비용의 감소잖아요, 지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업. 외곽으로 빠져나갔더니 잘 보세요. 여기서 1km를 외곽으로 빠져나갔어. 여긴 도심이었고 여기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개 교통비용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얘는 비용의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비용의 증가. 그럼 주거비용은 증가해, 감소해? 외곽으로 나가면 감소하죠. 추가로 감소된 주거비용과 추가로 증가된 교통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럼 이때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더 크면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전체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비용의 감소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때는 외곽으로 나가요, 안 나가? 나가겠죠. 외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잘 보세요.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과 외곽으로 빠져나갔더니 주거비용은 감소했는데 추가로 교통비용은 추가로 증가한 거야. 근데 교통비용의 증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전체 비용이 늘죠. 그럼 이때는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돼, 도심으로 들어가야 돼?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맨날 돌아다니겠네요.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도심으로 외곽으로 계속 이전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멈춰 설까요? 그렇죠. 같아질 때지. 이게 바로 최적 주거입지라고요. 그럼 우리는 최적 주거입지론에서 기억할 건 뭐와 뭐가 같아지는 지점? 한 개의 교통비용과 한 개의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지점만 외우면 되겠죠.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얘가 조건이 있대요. 한 개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 개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바로 얘는 그려진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는 됐죠? 조건까지는 보지 말고 이건 이해되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있다는 게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내용. 전체 교통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아예 숫자를 대입시켜 볼 거예요. 이거 보세요. 도심부터 시작해서 단위 거리를 10km로 잡아놓고 계속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6지점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각각의 지점별로 몇 킬로미터씩 차이가 나죠? 10km씩 차이가 발생해요. 도심은 교통이 원활해요? 교통 체증이 발생해요? 교통 체증이 발생하죠? 맞나요? 그럼 단위 거리마다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적었나요 지금?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단위 거리를 1지점으로 빠져나왔을 때 1지점에서 도심까지 들어가는 데 드는 교통비용이 클까요? 작을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밟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택시를 탄다고 얘기했을 때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도심에서는 10km를 이동하려면. 됐어요? 그래서 얘가 10,000원이래요. 지금 한계 교통비용의 개념이 지금 10,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1지점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교통비용은 교통체증이 조금 풀리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한계 교통비용은 클 거야, 작을 거야? 10,000원보다. 작아지겠죠. 9,000원이 돼, 예를 들자면. 그럼 3지점에서 2지점으로 갔을 때는 8,000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계 교통비용 자체는 도심이 제일 높고 단위 거리를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심이 제일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이 원활하니까 점점 줄어든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교통비용은 전체 1지점에서 도심까지의 전체 교통비용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이 지점에서 도심까지의 전체 교통비용은? 그렇죠. 19,000원이야. 그럼 3지점에서 27,000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질문. 우리는 뭐만 알고 있냐면 교통비용은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커져요, 작아져? 커지죠. 그때 얘기하는 교통비용 뭐야? 전체 교통비용이라고. 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단위 거리를 이동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 자체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얘를 MM으로 단위가 뜨면 무조건 뭐로 간다? 개론에서는 한계로 가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한계 교통비용 자체는 도심에서가 제일 높고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교통비용이 점점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 자체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한계 주거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도심이야. 여기 도심 한복판에 사시는 거예요. 비싸겠네요, 여기는. 여기 도심. 여기서 단위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단위 거리를. 그러니까 똑같이 10km를 빠져나간 거야. 그럼 도심 한복판에서 10km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지 않아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강남 앞 복판과 강남에서 기준을 딱 찍어놓고 10km 떨어진 곳의 집값을 따져보면 집값의 차이가 크다고. 격차가 크죠? 그런데 외곽이야, 이제 여기는 외곽이야, 외곽. 외곽에서 단위 거리를 빠져나갔어. 이미 강남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10km를 외곽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집값의 하락폭이 더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도 도심 쪽에서는 높고 한계 주거비용도 도심 쪽은 높고 외곽으로 할수록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 우하향이 돼? 우하향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연장시켜서 보세요. 연장시켜서. 제가 그려볼게요. 잘 봐야 돼. 그냥 보면 돼.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교통비용과 주거비용 중에 뭐가 더 크죠?
아니, 우리의 경험상 주거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럼 주거 비용이 더 높게 돼 있다고. 처음 출발이. 그럼 얘가 만약에 완만하면, 얘가 완만하면 둘이 마주치는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없어. 교주가 없어. 아까 교와 주가 같아지는 점이 최적 주거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최적 주거 입지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돼요. 그럼 얘가 더 가파라야 되잖아. 그래야 교차하는 점이 있죠. 이게 교와 주가 같아지는 점이잖아. 예. 그래서 아까 교가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조건에.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이 이해가 되세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작아야? 지금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더 완만해야 둘이 교차하는 점이 발생했던 거죠. 그럼 교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끝나. MM으로. 어디 살아라는 누가 정해주냐면 교주가 정해주는 거예요. 누가 정해줘? 교주가. 교주는 교 내에서 힘이 세요? 교 외에서 힘이 세? 교회에서 힘이 세잖아. 예? 그래서 네 글자만 외우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교주, 조건은 교외죠. 네. 이게 외자가 바깥의 자잖아. 이게 조건이라고. 뭐가 같아지는 점? 이게 교가 뭔데요? 교통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한계 교통비와 한계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비용 극대화점, 비용 극소화점. 비용 극소화점으로 최적 주거 입지? 그렇게 교차되기 위해서는 주가 더 완만했을 때 아까 교차하는 점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가 더 0이 되는 점이 바깥쪽에 위치하면 교차하는 점 없었던 거 보이셨죠? 봤잖아. 그래서 교통비가 더 외곽 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외곽까지 나가려면 얘가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외곽까지 나가요? 가파라야? 완만해야 외곽까지 가잖아.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어디 살아라는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회에서.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있을 때, 외에 있을 때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끝난다고요. 끝. 이게 주거입지론의 끝인 거예요. 시간이 또 50분이 지난 거죠. 어느새.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가고 있죠. 힘내서 열심히 해야 돼요. 10분 쉬고. 그 내용 볼 건데 지금 오늘 간만에 1교시에 조시는 분들이 딴 때보다 많았어. 좀 힘들었나 봐. 이제 정비를 하고 스스로를 휴안지로 만든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유휴지하지 말고 제발. 쉬는 시간에 막 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적발할 거예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휴식을 취하시고 10분 뒤에 다시 상업입지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10분 쉬세요.